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 접시 앞에서 한 노부부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사돈, 오늘 만두가 평소보다 훨씬 고소하고 맛있네요. 고기가 아주 연해요. 시어머니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많이 드세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준비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맛있게 씻고 있는 그 만두 속에 며칠 전 실종된 사랑하는 딸의 살점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범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어떻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악마적인 범죄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국 범죄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비극입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일은 처음에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수진 씨 가명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찾아 헤맸고 친정 부모님은 가슴을 졸이며 딸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너무나 평온하게 사돈댁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오른 것이 바로 문제의 만두였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현장 감식 반원들조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처참한 현장을 남겼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고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평범한 어머니를 이토록 잔인한 괴물로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전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급격한 현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뿌리 깊은 고부 갈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갈등은 일반적인 범주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고 며느리 수진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간섭을 견디다 못해 독립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집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박 씨의 억눌린 광기를 깨웠습니다. 둥이를 휘둘러 며느리를 살해한 박 씨는 시신을 유기하는 대신 인멸하기 위해 가장 엽기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부엌에 있는 고기 분쇄기였습니다. 박 씨는 밤새도록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살점을 곱게 갈아 돼지고기와 섞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두부, 갖은 양념을 더해 만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씨가 느꼈을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괴한 성취감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가득 고소한 만두 찌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는 곧 수진 씨를 찾으러 온 친정 부모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단서를 잡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형사들이 수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시댁을 방문했을 때 박 씨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가출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라고 말하며 형사들에게도 만두를 권했죠.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눈에 비친 부엌의 위생 상태는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기 위해 며칠 밤낮을 독한 세제로 닦아낸 듯한 광택. 그리고 싱크대의 배수구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손톱 조각 하나. 그것이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내리게 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인간이 가진 잔혹함의 끝이 어디인지를 묻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신이 죽인 이의 부모에게 그 육신을 먹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되돌려 이 비극이 싹트기 시작한 그 집의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떤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그 부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추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기록입니다. 수진 씨와 그녀의 남편 민석 씨 가명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평탄치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 아들 민석 씨는 단순한 자식이 아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상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박 씨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기괴한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수진 씨라는 새로운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자 박 씨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강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탈을 썼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난 뒤 단둘이 남은 집안에서 박 씨의 고문 같은 언어폭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박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같이 준비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에는 수진 씨의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가로채려 들어? 라는 말은 박 씨가 입에 달고 사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박 씨를 자극했던 것은 수진 씨의 완벽함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살림을 잘하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분노했고 실수를 하면 아들을 고생시킨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인 계기는 수진 씨 부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이 숨 막히는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도 어머니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박 씨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때부터 머릿속으로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면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는 악마 같은 생각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박 씨의 행동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독서를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나가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많이 해주마 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이 화해의 손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포식자의 위장이었습니다. 박 씨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커다란 고기, 분쇄기를 꺼내 닦았습니다. 그리고 만두피를 빚을 밀가루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사두었습니다. 이 시기 박 씨의 일기장에는 소름 끼치는 문장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의 것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더러운 것은 갈아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수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만두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음식을 죽음의 도구로 그리고 치욕의 도구로 바꾸려는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돈댁, 즉 수진 씨의 부모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딸을 데려가려 했던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를 꿈꾼 것입니다. 사건 당일 아침, 민석 씨가 출근한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수진 씨는 짐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박 씨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박 씨의 눈광에는 이미 인간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과 함께 수진 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조용해졌네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박 씨는 숨이 끊어진 며느리를 욕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듯 차분하고 정교하게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욕실 안에서 박 씨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은 이후 현장 검증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려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 씨의 광기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식사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바닥에 차갑게 식어버린 수진 씨를 내려다보며 박 씨는 기괴한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비닐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작업은 그녀에게 살인이 아니라 방해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박 씨는 평소 아들에게 정성스러운 보양식을 해주던 그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신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문을 훼손하는 과정에서도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박 씨가 거실에 있던 고기 분쇄기를 부엌 조리대로 가져온 순간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웅 하는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살점을 한 점씩 분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며 붉은 살점이 잘게 다져져 나올 때 그녀는 마치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분쇄된 고기는 커다란 양은 대야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박 씨는 여기에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비계를 일정 비율로 섞었습니다. 사람 고기만 넣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끔찍한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진 고기에 부추, 숙주나물, 두부를 으깨 넣고 마늘과 생강을 평소보다 배로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비린내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 대야 속에 내용물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증오를 담아 반죽을 치댈수록 만두소는 더욱 찰지게 변해갔습니다. 박 씨는 직접 빚은 만두피에 그 피비린내 나는 소를 듬뿍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어낸 만두들은 찜통 속에서 하얀 김을 내뿜으며 익어갔습니다. 그 냄새는 여느 집의 저녁 식사 준비처럼 구수하고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박 씨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락스와 세제를 퍼부어 욕실과 부엌의 핏자국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단백질 타는 냄새와 비릿한 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집안 곳곳에 향초를 켜고 환풍기를 최대 출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동실에는 남은 고기들을 소분하여 검은 봉지에 담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식재료처럼 말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민석 씨는 집안 가득한 만두 냄새에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웬 만두예요? 수진이는요? 박 씨는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그 애, 아까 짐 싸서 나가더구나. 다시는 안 오겠다면서 말이야. 속상해서 나도 만두나 좀 빚었다. 너 먹으라고? 민석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평소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의심보다는 절망감이 앞섰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내민 만두를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맛있지? 수진이가 좋아하던 거라 더 신경 썼다. 박 씨의 이 말 속에 담긴 진의를 알 리 없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살점이 섞인 만두를 씹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의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눈물 섞인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돈, 수진이가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잤네요. 일단 저희 집에 오셔서 대책을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제가 만두 좀 빚어놨으니 어서 오세요.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에 사색이 되어 달려온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딸의 육신으로 만든 비극적인 성찬이었습니다. 박 씨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만두 정호를 차려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은 딸 걱정에 목이 메었지만 박 씨의 간곡한 권유에 만두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사돈, 만두 맛이 참 특이하네요. 고기가 유난히 달고 부드러워요. 친정아버지는 딸이 평소 좋아하던 만두를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 딸을 내 입으로 먹는 기분이 어떠냐는
악마의 속삭임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한 가문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박 씨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에게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할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관할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이 조사를 위해 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너무나 침착하게 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목격담과 수진 씨의 가출 동기를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애가 독립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길래 제가 좀 꾸짖었더니 보란 듯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요즘 젊은 애들 무섭다더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네요. 박 씨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괘씸한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을 오가며 형사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형사들에게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만두를 쪄서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한 베테랑 형사의 촉을 건드렸습니다. 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형사는 부엌 싱크대 아래쪽 바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은 전체적으로 깨끗했지만 유독 부엌 바닥의 틈새와 타일 사이사이가 지나치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청소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염소계 표백제를 대량으로 쏟아부어 박박 문지른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시나 봐요. 락스 냄새가 아직도 안 빠졌네요. 형사의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집안 청소라도 해야 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형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고기 분쇄기에 주목했습니다. 가정용이라고 하기엔 다소 큰 사이즈였고 무엇보다 분쇄기 투입구 주변에 미세한 기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분명히 청소를 완벽히 했다고 자부했겠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혈흔과 단백질 잔해까지는 지우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수사 협조를 구하는 척하며 분쇄기 안쪽에 면봉을 집어넣어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뒤 박 씨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은 만두와 냉동실의 고기들을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네 곳곳에는 경찰들이 깔려 있었고 큰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게도 남은 시신 일부를 더 잘게 갈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에 버리거나 아예 다른 요리로 만들어 아들에게 먹여 없애려는 엽기적인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광기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충격적인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박 씨의 집, 분쇄기와 싱크대 배수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유전자 DNAI기가 실종된 수진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였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순식간에 강력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 청소한 게 무슨 죄냐? 며 발악했지만 경찰이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만두소 봉지를 꺼내들자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돼지고기와 섞인 사람의 조직뿐만 아니라 수진 씨가 평소 끼고 있던 결혼 반지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분쇄기에 함께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금속 탐지기에 걸린 그 반지는 이 끔찍한 범죄에 움직일 수 없는 듯 주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씨를 긴급 체포했고 사건의 전말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랐던 그 맛있는 만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형사들조차 구토를 참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박 씨는 마치 조각상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이 수진 씨의 유전자 결과와 냉동실에서 발견된 결정적인 증거들을 들이밀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그런 짓을 한 모양이죠. 라는 허무맹랑한 변명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수진 씨의 부모님이 그 만두를 먹으며 딸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박 씨의 입가에 찰나의 기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를 포착한 형사는 박 씨의 심리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만든 만두가 정말 맛있었다더군요. 사돈댁이 딸의 살점인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 질문은 박 씨의 억눌린 광기를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갑자기 식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지르듯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이 먼저 잘못한 거야. 내 아들을 뺏어가려 했다고. 내 금쪽 같은 아들을 그년이 독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녀의 자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까워. 그냥 씹혀서 없어져 버려야 분이 풀릴 것 같았지.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해졌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만두소를 만들었는지 자랑하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와 팔대 이 비율로 섞어야 맛이 나요. 그래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든. 취조실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단 한 줌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 수진 씨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가로채간 물건이었고 그 물건을 파괴하여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이 바로 그 끔찍한 만두 요리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심지어 사돈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 며 뒤틀린 복수심의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씨가 아들 민석 씨에 대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 아들은 내가 만든 만두를 먹고 다시 예전처럼 내 품으로 돌아왔어. 이제 그녀는 없으니까 우린 다시 행복해질 거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내를 잃고 심지어 아내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아들이 겪을 지옥 같은 고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었다는 승리감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자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남은 시신 조각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박 씨는 시신 일부를 갈아 만두로 만들고 뼈와 머리 부분 등 처리가 곤란한 부분은 분쇄한 뒤 인근 산이나 강에 유기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 경찰의 예리한 수사망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자백이 이어질수록 취조실안은 형언할 수 없는 피비린내와 인간성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의 자백은 녹음과 녹화가 되어 법정에 제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라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자백으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자 대한민국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고부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엽기적이고 잔인한 이 사건의 내막은 이제 법의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산자들의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체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토록 잔혹한 진실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넘어선 구역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다루었고 사람들은 식당에서 만두를 주문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이 사건의 한복판에 남겨진 생존자들,
즉 아들 민석 씨와 수진 씨의 친정 부모님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어머니가 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아내의 육신을 제 손으로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석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씹을 때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내밀었던 만두의 식감이 떠올라 비명을 지르며 구토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증오하면서도 그 어머니의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나도 죽여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진 씨의 친정 부모님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사돈이 베푼 친절한 식사가 딸을 모독하는 최악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실신과 오열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만두가 유난히 맛있다며 딸의 살점을 씹었던 그 순간의 기억은 그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는 가해자 박 씨를 향해 인간이 아니다. 악마도 당신만큼은 안 할 것이다 라며 법정 밖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통적인 고부관계의 수직적 구조와 아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어떻게 한 개인을 이토록 괴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박 씨를 극단적인 소유욕에 기반한 자기애적 인격 장애로 진단했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확장된 자아였으며 며느리는 그 자아를 위협하는 침입자였던 것입니다.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억압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비극으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기준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도적 보완도 유가족들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의 집 앞에는 연일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와 소금을 뿌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만두 악마 박 씨를 사형에 처하라는 구호가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감옥 안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가끔씩 자신이 만든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기괴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왜 악마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만두는 오직 자신과 아들만을 위한 가족의 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메라는 법정으로 향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괴물에게 과연 법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현장 검증을 거쳐 마침내 박 씨는 법정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분노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방청석 제일 앞줄에는 수척해진 수진 씨의 부모님이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고 아들 민석 씨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 수법이 단순 살인을 넘어 인체의 존엄성을 완전히 훼손한 엽기적 파렴치 범죄임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박 씨 측 변호인은 뜻밖의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씨가 오랜 기간 심각한 우울증과 피해망상을 앓아왔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박 씨가 아들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태도는 변호인의 전략을 비웃기라도 하듯 뻔뻔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판사가 범행 동기를 묻자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며느리가 먼저 나를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아들을 데려가려 한 건 그년입니다. 나는 그저 우리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며 오열하다 결국 실신에 실려 나갔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훼손하고 만두를 빚어 사돈에게 먹인 행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강력 세제를 사용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심신미약자의 행동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고도의 계산 아래 이루어진 악마적 범죄입니다. 검사의 일침에 박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에 눈을 치뜨며 만두가 맛있다고 한 건 그들이었다고 중얼거려 주위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박 씨의 곡이 분쇄기와 주방 도구들에 대한 감정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쇄기 톱날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수진 씨의 DNA는 박 씨가 얼마나 철저하게 시신을 처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증인석에 서서 시신 훼손 방식이 너무나 정교하여 마치 전문적인 도축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라고 진언했습니다. 이는 박 씨가 평소 아들에게 고기 요리를 해주며 쌓아온 손재주를 며느리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다는 비극적인 반증이었습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수진 씨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진 씨는 이미 인간이 아닌 처단해야 할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의 진술을 들으며 연신미간을 찌푸렸고 법정 안의 공기는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찼습니다. 판결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법이 과연 이 괴물에게 어떤 단죄를 내릴 것인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인륜을 저버린 자에게 법의 관용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재판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사건의 비극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검찰은 박 씨의 범죄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들 민석 씨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민석 씨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뼈만 남은 모습이 된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온몸을 떨며 과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검사는 떨고 있는 민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어머니가 차려준 그날의 식사를 기억하십니까? 민석 씨는 대답 대신 마른 세수를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아내가 가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며 만두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어머니의 음식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그게 제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영혼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민석 씨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의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아들을 향해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는커녕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민석아, 정신 차려라.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년이 너를 홀려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단 말이다.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박 씨의 이 발언은 방청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는 그녀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다시 한번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박 씨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박 씨의 남편, 즉 민석 씨의 아버지가 과거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박 씨는 지나치게 침착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쏟아진 것입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남자에 대해 병적인 독점욕을 보여왔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 시신 처리 방법, 단백질 분해,
고기 비린내 제거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던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주 오래전부터 며느리를 살해하고 인멸할 계획을 세워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 치밀한 계획 범죄의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대담하게 실행했으며 잔인하게 즐겼던 것입니다. 민석 씨는 마지막 증언을 마치며 판사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아내를 죽이고 저를 공범으로 만든 악마입니다. 제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수진이가, 그리고 제 영혼이 조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배신 선언에 박 씨는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아들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섞인 분노였습니다. 재판은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법정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최종 농호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검사는 일어서서 한참 동안 수진 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본 검사는 오늘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도 잔혹한 범죄의 끝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육신을 요리의 재료로 삼아 유가족의 입에 넣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격과 영혼을 살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사는 박 씨의 범행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식탁 위에 평화를 이뤘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비극적 소재가 이토록 엽기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전례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아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틀린 소유욕이 낳은 괴물 같은 집착일 뿐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피고인 박 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 구형 소리에 방청석은 일렁겼지만 정작 피고인석의 박 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억울하다는 듯 콧방귀를 뀌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이어진 피고인의 최후 진술 시간,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죄의 한마디를 기대했던 모든 이의 예상은 처참히 깨졌습니다. 사형이라니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나는 그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년이 우리 아들을 홀려서 나를 버리려 했는데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나는 며느리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들어온 악귀를 쫓아낸 겁니다. 박 씨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두를 먹인 것도 그래요. 사돈들이 우리 딸 소식 궁금해하길래 딸의 일부라도 몸속에 간직하라고 배려해 준 겁니다.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이 믿기지 않는 뻔뻔한 발언에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박 씨의 말을 가로막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눈은 이미 초점이 풀린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정의로운 어머니이자 피해자라는 환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법정이라는 이성의 공간조차 비웃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는 박 씨의 망언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으로 달려들려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딸을 돌려내, 내 딸을.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박 씨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아들 민석 씨가 앉아있던 빈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억울하다. 너는 엄마 마음 알지? 그 만두 맛있었잖아. 이 소름 끼치는 외침은 법정 벽을 타고 메아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판결뿐입니다. 인간의 법이 이 괴물에게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지 대한민국은 숨을 죽이며 선고 당일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선고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판결문에는 박 씨의 범행이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훼손하여 유가족에게 먹게 하는 등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한 뒤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실상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는 단죄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박 씨는 억울하다는 듯 법정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소름 끼치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 고부 갈등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심리적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고부폭력 방지 및 심리상담 지원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정신질환과 집착이 결합된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미 파괴된 삶이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생존자인 아들 민석 씨는 끝내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듭된 자살 시도 끝에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부모님 또한 딸의 유골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만두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실신하는 등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만두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악마가 저지른 범죄를 넘어 비정상적인 집착과 소통의 부재가 빚어낸 한국 현대사의 가장 슬픈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착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소외된 비명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말입니다. 수진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 마무리 멘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사건 추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숨겨진 범죄 실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